여성분들은 왜 항상 시간이 없다 하시나요? 이거 되게 좋다. 예를 들어 여성분한테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시간 없는데요? 그럼 그때 딱 말해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이 책을 딱 줘. 그럼 한번 오늘 함께 시간에 대해 탐구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없으신 시간이 탄생했는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죠. 어차피 안 됩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보는 거야.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김범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책을 이렇게 감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1초의 탄생.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강력 추천. 사실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고 약간 양력 추천. 양력. 뭐 요거 사실 감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감수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깊게 다뤄지고 있어서 제가 간혹 책이 나오면 감수를 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 책은 감수할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책입니다. 2번 감수했습니다. 와. 이 2번 감수하면 그 비용을 2번 주나요? 그게 사실 한 번 감수했는데 한 번 갖고는 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그 여운이 남는. 그랬더니 출판사에도 조금 신경은 더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또 물리학에서 또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근데 시도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모른다는 거야. 이 책은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탄생시켰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르죠? 네, 약간. 달라. 지금까지 달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책이다. 예, 제목만 봐도 1초. 잘 팔리는 제목이야. 그 다음에 또 탄생. 이거 잘 팔리는 책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1초의 탄생. 이 끝난 겁니다. 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 시간이 뭔지는 모르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뭔지는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물리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시간을 잰다라고 우리가 할 때는 예. 항상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어떤 무언가를 갖고 시간을 재요. 맞아요. 그런 걸 이 책의 머릿말에선 아주 멋지게 이걸 똑딱임이라고 부릅니다. 똑딱임. 그러니까 어떤 시계 똑딱임. 바늘이 똑딱똑딱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똑딱임이고 오늘 아침에 뜬 해가 내일 아침에 또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똑딱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똑딱임이라고 할 수 있죠. 똑당해. 그래서 똑당해. 이 책에서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똑딱임들을 시간의 순서로 어떻게 우리가 찾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담겨 있어요. 그 인류가 처음 주목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해와 달의 운동이에요. 해는 하루 안에도 해가 보이는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하잖아요. 하루 안의 시간은 해로 쟀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은 모든 그 문명에서 달을 이용해서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달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달의 모양이 변하거든요. 달의 모습을 보면 오늘이 음력 날짜로 며칠째인지를 우리 선조들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죠.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편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또 우리 선조들이 해의 위치를 이용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해가 뜨는 위치가 하루에도 조금씩 변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유심히 보면은 오늘 집 앞에서 해가 동쪽에서 어느 방향에서 떴는지를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그게 매일매일 변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처음 내가 봤던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해가 뜨는 날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길이가 1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생각해보기 좀 재밌었는데 예. 우리말에서 1년을 한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해가 바로 해의 움직임이 한 번 반복되는 기간이에요. 한 번의 해 움직임이 반복했구나. 예. 한 그리고 해가 갔다.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것도 똑같아요. 오. 달의 모습이 한 번 반복되는 아. 것이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별은 뭐죠? 한 별이라는 단위는 없죠. 제 친구가 이제 송한별이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오래 전에는 오늘이 1년 중에 어느 때인가라는 거를 여러 그 문명에서 그거를 관찰해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재밌는 예가 영국의 뉴 그레인지라는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이 유적의 앞부분에는 예. 좀 독특해요. 어떤 두 돌 사이에 수정을 설치해 놨대요. 돌 사이에 예. 그래서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돌 사이에는 수정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게 길게 늘어서 있는 유적의 반대쪽 끝까지 도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세팅을 한번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날이 바로 1년에 딱 하루고요. 그 날이 바로 동짓날 해가 뜰 때예요. 근데 조금 생각하면 이게 우연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동짓날이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동짓날만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이렇게 햇살이 문의 입구로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게 딱 1년에 하루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 많은 분들이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정확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날은 1년 중에 2번밖에 없거든요. 춘분과 추분 때만 그래요. 그래서 추분이 지나서 가을이죠. 동지로 진행하게 되면 해가 뜨는 위치가 정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다가 동짓날이 가장 동쪽으로에서 출발해서 남쪽에서 치우쳐서 해가 뜨는 날이 동짓날이에요. 그 말은 즉 떠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동짓날이 낮이 짧은 거죠. 그쵸. 밤이 길고. 느낌 오세요? 약간 양파 썰 때. 네. 양파를 썰 때 양파? 그 초창기에 써는 양파는 반원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파를 반딱 자르는 썰잖아. 짧잖아요. 근데 중반쯤 가면은 반원이 길어집니다. 그쵸. 요게 태양이 떠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썬 애들이 동지 애들. 가다가 이제 가장 긴 양파가 이제 하진 거죠. 어유 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예. 이게 진짜 좋은데. 그 양파 비유가 정말 좋은데요. 그쵸. 사람들이 어떤 걸 오해하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진행하는 경로를 그리면 네. 그 각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양파 써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뜨고 지는 방향이 바뀔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유 정말 좋습니다. 네. 또 비슷한 게 또 있습니까? 그 영국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스톤헨지라는 유적도 있잖아요. 이거 다녀왔어요. 저 다녀왔어요. 그 스톤헨지도 석조물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게 하진날 해가 뜨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전 세계 여러 문명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이 천체 똑딱임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 하지만 천체 똑딱임 항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아무리 해를 유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짧은 시간을 해의 위치를 갖고 우리가 알아낼 수는 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재고 싶다는 것, 그리고 뭐 날이 흐리든 밤이 오든 뭐 비가 내리든 우리가 그 시간을 재고 싶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해와 달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그 다음에 똑딱임은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컵 아래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아래로 떨어져서 컵이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걸 이용한 물시계. 그리고 또 모래알을 담아놓으면 모래알도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모래알이 모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모래알 그리고 물을 이용한 시계들도 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 모래시계하고 물시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래시계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단위 시간당 떨어지는 모래의 양이 일정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 문제인데, 왜냐하면 물의 경우엔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컵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러다가 물의 수면이 낮아지면 구멍으로부터 물의 수면까지의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물이 졸졸 나와요.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네, 그래서 압력이 이 물의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맞아요. 물시계는 균일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모래는 오줌도 그렇지가 비슷하죠. 않아요. 모래는 일정합니다. 근데 모래는 문제가 또 있죠. 뭐냐면 모래를 이렇게 내려가면 두 번째 아래 용기에 모래가 쌓일 텐데 모래는 이렇게 평평하게 쌓이지 않고 그게 산 모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래에 쌓여 있는 모래의 양으로 도중에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 판판하죠. 네. 물은 아래 고여 있는 물의 양으로 혹은 그 위에 있는 용기에서 줄어드는 수면의 높이를 이용해서 물은 도중에 시간을 잴 수 있죠. 처음에
처음에 그 인류에서 물시계가 만들어진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물시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기원전 1350년이라고 해요. 와우, 여기도 진짜 이집트가. 오래됐네요. 근데 역시 이집트다. 네. 물시계를 여러분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원기둥 모양의 네. 물을 담아놓고 네. 아래에다가 구멍을 내면서 이 용기의 옆에 이렇게 눈금을 매겨놨다고 생각해 보면 네. 네. 처음에는 물이 콸콸 내려오니까 물 수면이 처음에 빨리 그렇죠. 줄어듭니다. 음. 그러다가 물의 그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천천히 내려와요. 어. 그래서 옆에 그 눈금을 균일한 간격으로 매기면 그러면 사실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카르나 클렙시드라라는 것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유물이 이게 정말 기발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균일한 원통이면 눈금을 균일하게 매기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요. 처음에 빨리 내려오고 나중에 천천히 내려오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가 넓게. 야, 약간 이렇게. 네,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넓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죠. 한편 아래쪽으로 가면 물은 졸졸 나오는데 빨리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이 용기 내 안쪽에 균일하게 눈금을 매겨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 게 이런 방식의 물시계, 이집트의 그 클렙시드라 그 방식의 물시계에서 이 용기의 모양을 어떻게 해야 이 눈금을 균일하게 매겨서 시간을 균일하게 잴 수 있을까? 야, 이걸 당시 사람들이 계산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다음 학기에 수업할 때 아마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고 싶은 문제이긴 한데요. 야, 지금은 유차역학을 이용하면 이 용기가 만족하는 이 용기의 커브가 어떤 함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게 y는 fx, 이 y가 x의 4승에 비례하면 하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용기의 옆면에 균일하게 눈금을 매겨도 얘가 똑같은 방식으로 균일하게 수면이 내려가요. 야, 오늘 방송을 보신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다음 학기가 좀 수월하겠네요. 미리 준비하세요. 예, 좋습니다. 역시나 또 이것도 오늘 이집트와 관련된.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예. 기원전 1250년에 이 함수 y는 x 4승을 갖고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행착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망치라면 옆에 한번 두드려보고. 네. 놀랍게도 지금 그 남아있는 그 유물의 네. 이 모양이 거의 y는 x 4승에 비슷하대요. 와. 이거를 지금 사실 우리 광민수 소장님이라고 이집트의 대가시거든요. 예,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전화해보시게요? 여보세요? 오, 왜? 광민수 소장님 지금 안될과학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김범준 교수님 모시고 네, 모래시계, 물시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초의 탄생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역시나 또 이집트가 최초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물론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당연한 걸 또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서 그래. 예, 아니 김범준 교수님께서 한번 예.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셔갖고 잠깐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과학을 보다 안녕하세요. 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궤도님이랑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읽은 책에서 기원전 1350년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카르낙 클렙시드라라는 물시계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아시다. 무조건 아시다. 알고 계시네요. 아시죠. 네,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예, 사실 뭐 물시계 어떤 실물 어떤 유물이 발견된 거는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예. 물론 이제 이집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 시계를 구한한 여러 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뭐 실물 유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문헌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뭐 고대 이집트가 역시 그렇군요. 모든 거는 다 이집트로 통한다. 선생님 알고 계시는군요. 예. 알고 계시네요. 네, 그걸 알고 최초에 또 계시네요. 예. 물시계가 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의 카르낙 클렙시드라는 그런 물시계를 유출형 물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아래쪽에 구멍을 낸 다음에 물이 유출될 때 수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갖고 시간을 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유입형 물시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합니다. 어허. 그런데 유입형 물시계가 유출형 물시계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형 물시계는 수면의 높이가 변하면 시간을 일정하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유입형 물시계는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아래쪽에 고이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탱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위 탱크가 있고 아래 탱크가 있고 시간을 재는 건 아래 탱크에서 물이 얼만큼 있는지로 재요. 그런데 위쪽에 수면의 높이가 변하면 내려오는 물이 처음에는 빠르다가 나중에 느려지니까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있는 물탱크의 수면을 일정하게 하면 돼요. 어. 그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엄청 간단하거든요. 계속 문을 넣어주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물을 넘치게 하면 돼요. 아. 그 물을 넘치게 계속하면 그러면 수면이 꽉 차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 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은 항상 균일하죠. 어허. 그래서 항상 채워주는. 이렇게 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유입형 물시계가 사실 그 조선시대의 작용률도 유입형 물시계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인류가 사용한 시간을 재기 위한 똑딱임의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진자입니다. 이야. 갈릴레오가 진자를 이용을 해서 관찰한 아주 놀라운 것이 물리학자들은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나쁜 말 아닙니다. 등시성. 그 등시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자라는 건 진짜 간단하거든요. 줄에다가 뭘 매달으면 그게 그냥 진자예요. 이야. 근데 갈릴레오가 관찰한 게 이 진자가 한번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 어허. 그거를 진자의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진자의 주기가 이 진자가 얼마나 큰 폭으로 진동하는지랑 상관없이 항상 주기가 똑같다. 는 걸 알게 되고 게다가 줄에 매단 추가 무겁든 가볍든 그 진자의 주기가 똑같다는 것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갈릴레오가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불렀고요. 어허. 이게 꽤 좋은 그 시간 측정 장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줄에 매단 물체를 이렇게 놨다가 놓으면 네. 얘가 처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거죠. 이것도 생각하면 좀 물리학 처음 배울 때 좀 신기해요. 얘가 멀면 굉장히 진폭이 크면 얘가 더 빨리 움직이고 진폭이 작으면 천천히 움직이는데 네. 얘가 주기를 항상 똑같게 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갈릴레오가 진자 시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처음에 제안한 거죠. 이제 또 점점 발전해서 이제 과학을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밀한 측정을 넘어서 이제 좀 공학적인 발전 쪽으로 맞습니다. 간다고. 사실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저는 이 책에서 꽤 재밌었어요. 이건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물리학 그쵸. 교과서에서는 어허. 그냥 갈릴레오의 진자 그 가르친 다음에 이걸 갖고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 진자를 갖고 시계를 만든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자를 한번 이걸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기껏해야 뭐 한 10대 번 왔다 갔다 하면 멈춰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냥 간단한 진자는 시계로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계속 움직이게 해야겠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거에 관계된 것을 이 시계에 관계된 이런 공학, 기술 이쪽 분야에서는 이걸 탈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케이먼트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이 탈진기라는 것이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시계에 들어있는 기계적인 장치의 똑딱임을 이제 규칙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항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마찰도 있고 해서 예, 에너지가 맞아요.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드디어 기계식 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로 가네요. 네. 이 기계식 시계에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탈진기로서 처음 발명된 것이 버지 폴리오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어허. 아. 사실 우리가 시계를 생각하면 다 우리가 똑딱똑딱이라는 소리를 떠올리잖아요. 예. 이 똑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버지 폴리오의 탈진기가 내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돼서 예. 정말로 한 번은 똑, 한 번은 딱으로 들립니다. 아, 정확하게 오. 똑딱 소리의 어원이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예, 탈진기에서 나는 똑딱, 소리예요. 똑딱. 폴리오라는 것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막대를 뜻하는데요. 그 막대의 위와 아래에 이렇게 그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 날개가 아래쪽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분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걸렸을 때가 똑.
다음에 위쪽에 걸렸을 때가 딱. 그래서 서로 다른 소리가 반복해서 나게 돼요. 그래서 버지폴리오 탈진기가 발명된 후에 하이원스가 진자 운동과 버지폴리오 방식의 탈진기를 결합해요. 이 진자를 이용한 것이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하는 이렇게 살짝 쳐주는 그런 움직임을 진자의 주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방식이라서 이 하이원스가 만든 이 시계가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도 있습니다. 이 버지폴리오 장치가 구동하려면은 네. 그 폴리오라는 막대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회전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중세에서 많이 사용한 게 거기에 무거운 추를 만들어서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추가 내려오는 중력 때문에 이 폴리오 구동축에 계속 에너지가 공급돼서 추가 계속 내려오는 도중에는 시계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오나요, 그럼?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버지폴리오가 기가 막힌 게 예. 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톱니에 걸리잖아요. 조금 떨어진 다음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떨어진 약간 다음에 계단 걸려 내려오듯이 예. 똑, 예. 똑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시계를 오래 작동하게 하려면 이 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시계는 못 만들어요. 가장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교회의 시계탑입니다. 성당 이런데. 거기 추를 한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추가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똑딱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딱. 그래서 그 높이 동안은 이제 시간을 측정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이 버지폴리오 타입의 시계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닌다?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주머니는 해시계죠. 딱 해갖고. 이게 딱 세워놓고. 안 맞는다? 내가 방향을 바꿔. 조선 후반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앙부일구가 있어요. 이게 그 휴대용 앙부일구를 그 모조품으로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모조품으로 파는 그 휴대용 앙부일구에 보면 나침판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앙부일구 모양이 있어요. 그 나침판을 이용을 해서 이 방향을 맞추고 그 휴대용 앙부일구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읽으면 그럼 시간을 정말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치면 애플워치인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야 어디 보자. 야. 제시네. 앙부워치. 그 추가 내려가면서 네. 그게 연결돼 있어서 폴리오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얘가 얼마나 빨리 회전할지를 사실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무게추는 그냥 에너지만 공급할 뿐이지 얘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면서 밑에 있는 톱니랑 딸깍딸깍 마주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 위쪽에 돌아가는 회전축에 이걸 물리학에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관성 모멘트를 조정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 책에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막대가 있을 때 사실은 관성 모멘트가 그 무거운 게 바깥쪽에 있으면 관성 모멘트가 크고 가운데 있으면 관성 모멘트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를 조절하기 위한 추가 있어요. 추의 위치를 막대 위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계가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약간 마찰력 같은 것도 영향을 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설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간이 가는지를 추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컨트롤 했던 베타 테스트 해보고 베타 테스트 결과로다 약간 이렇게 될 때까지. 버그도 잡고 될 때까지. 야 이마 안 맞잖아 이러면서 조금 더 옮겨. 야, 너무 옮겼잖아. 그럼 야 다시 기름도 뿌려. 야 그렇겠네요. 재밌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이제 이런 어떤 버지폴리오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시계. 저게 또 값비싼 게 또 쓰이지 않습니까? 그 버지폴리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하하는 추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 소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태엽으로 감는 와, 드디어. 근데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손목시계 정도 크기로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어쨌든 금속을 이용을 해서 스프링 있잖아요. 그 탄성력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갖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탈진기와 구동 장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이것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도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예. 온갖 기발한 묘수와 혹은 꼼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꼼수 좋아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게 그 태엽을 정확히 잘 만들어서 일정하게 힘을 줘야 돼요. 처음에 태엽이 감았으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않습니까? 힘이 세고 네, 막 엄청 강하게. 그 다음에 태엽이 많이 풀린 다음에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계의 구동 장치에 정확히 같은 토크, 돌림 힘을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도 이 책에 나오는데 그것도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어떤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용수철, 스프링 같은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로 생각하면 돌아가는 거는 돌림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이게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쪽을 잡아당기면 얘가 잘 돌아가고요. 가까운 쪽을 잡아당기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몽키 스패너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할 때 여러분이 풀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걸 붙인 다음에 먼 쪽을 잡아당기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를 힘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힘들어, 그게 힘들어. 돌림힘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이 구동 장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원뿔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처음 할 때는 이제 토크가 안쪽이죠. 이렇게 좁은 쪽에 작용하게 되고 풀리면서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마지막에 많이 풀릴 때 아래쪽에 그 힘이 작용하게 해요. 아. 그래서 이 태엽이 풀리면서 만들어지는 힘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힘은 달라지는데 구동 장치에 작용하는 돌림 힘을 일정하게 똑같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원추형 그런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시계를 사용할 때 이게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의 그 열팽창 때문에 맞아요, 시계가 맞아요. 틀려지게 돼요. 음.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또 기발합니다. 여기서 이게 구동 장치 부분에서 이 열팽창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같은 열팽창을 이용해서 해요. 그걸 바이메탈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그 열팽창률이 다른 두 금속을 적정히 결합해 갖고 이 열팽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열팽창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도입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또 시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마찰 때문에 마모가 되잖아요, 부품이. 이 마모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마모가 안 일어나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마모가 안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 굉장히 단단한 거. 굉장히 단단한 거. 다이아? 하지만 비싼, 맞습니다. 아. 그래서 부속의 일부에서 마모가 되는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또 써요. 야, 에이, 마모 되네? 시계가 비쌌겠네요. 마모 안 되는 걸로 가면 돼? 와, 심플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엄청 비쌌을 것 같죠? 네. 배 한 척 만드는 가격도 비쌌다고요. 와, 대단합니다. 와우. 근데 당시에 이렇게 예. 왜 이처럼 정확한 시계가 필요했을까? 항해 때문이었어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잖아요. 근데 먼 바다에 배가 지금 한가운데 있는데 예.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위도는 쉽게 알아요. 사실 낮에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수면으로부터 몇 도의 각도에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위도는 정확히 알아요. 예. 문제는 경도죠. 지금 도대체 동서 방향으로 배가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사실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야.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낮 정각 12시에 해가 남쪽의 높이에 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에 맞춘 시계를 갖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요. 그다음에 그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이 해가 언제 정확히 남쪽에 오는지를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야. 12시가 아니라. 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와 현재 배가 있는 위치 사이에 경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게 차이가 났다. 1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네. 15도 각도에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나라에 두고 하나는 손목에 차고 멀리 나가면 한국에서 갖고 온 시계와 지금 현재 해 위치로 잰 그 지역에서의 로컬 타임하고 비교하면 그 두 시계의 차이가 바로 경도의 차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예. 그 발명하는 것이 당대에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기계식 시계가 네. 점점 발전하고 정확해지고 소형화되고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아주 정확한 시계를 대중화할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은 전자시계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처음에 등장한 전자시계는 시간을 측정할 때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하긴 하지만 전자시계가 이용한 똑딱임은 벌써 한 분이 답을 적으셨네요. 어허. 바로 수정입니다. 크리스탈. 이야, 좋습니다. 크리스탈이 왜 그러면 전자시계로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이걸 압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 제가 눌러요. 쭉.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평형 상태에 있던 애들이 위치가 변합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얘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처음에 제가 이걸 압력을 가해서 진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압력이 아니라 전기장을 걸어줘도 돼요.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크리스탈 안에 있는 음전하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 힘을 다르게 줄 수 있어서 전기를 가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하들이 규칙적으로 진동하니까 그 주변에선 또 전기장이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진동을 만들고 만들어진 진동 자체도 또 전기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쿼르츠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허. 당시에 존재했던 뭐 스위스 명품 기계식 시계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정확하게 돼서 정확한 시계를 사람들에게 보급한 값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 전자시계죠. 어떤 똑딱임보다 전자의 똑딱임. 그렇죠. 예. 이거는 못 이기는 거죠. 이게 예. 똑딱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런데 그쵸. 물론 엄청나게 빠른 똑딱임을 측정하는 기술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건 기계식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진자를 짧게 하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걸 우리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쿼르츠 방식의 시계의 진동수가 1초에 32,768번입니다. 와. 3만 번이 넘게 움직인다. 이거는 쉽게 말해 3만 분의 1초를 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 32,768이라는 숫자가 사실 벌써 눈치채신 분이 한 분 어허. 있었는데요. 이게 2의 15승입니다. 왜 2의 몇 승으로 했냐면 네. 이 전자 장치를 잘 설계하면 진동수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예, 계속 예. 절반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소자를 연결하면 32,768의 절반, 그다음에 또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또 절반해서 야. 맨 마지막에 1초로 줄이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LED 장치의 그 디스플레이의 네. 1초를 규칙적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와. 자, 이렇게 이어진 그 시간을 재는 기술의 발전의 최종 단계에 이제 우리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시계입니다. 끝판왕이죠. 끝판왕이죠. 와우. 그래서 양자역학에 의하면 세슘이라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 예. 상태라고 어허. 부르는데 그 바닥 상태를 세밀히 보면 사실은 두 개의 에너지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에너지 상태 사이를 전자가 전이하면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를 알고 있는데요. 그 진동수를 이용한 시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와. 보통 우리가 원자시계라고 예. 하는 게 바로 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기반해서 두 에너지 상태 사이에 전자가 전이할 때 나오게 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그 수정에 기반한 쿼르츠 시계도 32,000 뭐 그랬잖아요. 그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9억 번 정도 이상입니다. 1초에 9억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정확한 시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미세하네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원자시계의 경우에는 수억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약 1초의 오차가 생길 정도의 정확도가 있어요. 야. 사실 이게 두 권으로 나왔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양과 그러니까요.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1초의 탄생 무려 단돈 28,000원에 두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야, 두 권을 거저다. 찍으면 진짜. 거저다. 이거를 2권이라 생각해봐. 한 권에 14,000원. 싸다. 싸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김범중 교수님, 혜성처럼 떠오르는 과학 유튜브 스타 예. 김범중 교수님을 모시고 1초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범중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 책 읽으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는 그 뭐 일반 상대론, 특수 상대론, 뭐 그 케플러의 우주, 뭐 그런 것들은 모두 설명드릴 시간은 없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좋은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또. 아, 예. 제 채널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3개월. 야. 범준에 물리다. 예, 맞습니다. 줄여서 법물리. 구독자 10만 이벤트 되면은 팬 10명을 뽑아갖고 한번 물어주시는 거 어떠세요? 아, 진짜로? 이게? 범준에게 진짜 물리는 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물어드린다. 좋은데요? 10만 구독자 기념 10명의 팬을 실제 물어드리는 느낌.